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했던 수성호라고 합니다. 받으신 발표 자료집 그걸 같이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스킵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관장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손살이 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고고학이나 기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문외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으로 기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실질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특히 제주 지역의 기와의 생산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말이 좋다고 무는 연구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전혀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권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게 무슨 고려 조선의 제주 지역 기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좀 이렇게 간극이 크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글 성격이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말 외전말은 제가 원고 기한에 쫓겨가지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쓴 거니까요. 건너뛰겠습니다. 제 1장 고려시대의 기와 생산과 와장입니다. 고려시대 기와 생산과 와장은 역시 민간 분야보다는 국가 권력의 기와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의 기와 수요는 어디서 공급하느냐? 유교와 와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워낙 이 부분은 자세히 할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또 제 생각을 있는 건 또 약간 제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기와 수요는 고려 때 와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국가가 통일됐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남경 건설, 서경 건설 이런 이궁 그런 경의 건설이 있었고 이궁 별궁의 건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전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공사. 그래서 신라 시기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신라 시기에 비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조달했는가라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 어디서 했을 것인가 봤을 때 두 번째 문단에 관료와 직결되는 직제로서 식화지 건무관록조에 문종 30년하고 인종조에 보이는 제요직과 유교직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제요 또는 유교는 이 고려사 같은 문헌과 묘지명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남북한 만월대 수토, 만월대 발굴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와편의 명문 등에서 보는 그런 요들일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결국 30년조의 제요가 정리돼 가지고 인종조의 유교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견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고려 중앙에 직접 공급하는 특히 이제 궁궐이 정각이 중심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개경 인근에 유교라는 데서 생산해서 했고 유교의 구체적인 이름들은 만월대에서 출토되는 기와에 새겨진 명문 그 명문에 보이는 이름들이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와 함께
그 관에 국가 권력의 기와 수여를 책임졌던 와소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수공업 제품 플러스 뭐 광물 또 뭐 생강 또는 그 미역 오만 그 종류의 그 곡물을 생산하는 곳이 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다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신정동국 여주성남 그 여주장 여주목 등신장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와도 그 기록에는 없지만 지방에서 이 다른 수공업 제품처럼 뭐 도자기나 뭐 철, 동 이런 구리 이런 것처럼 와소에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등신장조에 그 나열된 것 중에 와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세종실록 지리제에도 율곡 와소라는 게 보입니다. 3절은 요건 이제 민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과 사요 와장이 기와 생산을 했는데, 물론 이 사찰을 그 순수한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건 뭐 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크게 국가 권력이라는 것과 좀 구분해서 본다면 큰 범위에서는 이제 일반 민간과 사찰도 좀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사찰의 수공업, 고려시대 사찰 수공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뭐 해서 제가 보탤 건 없고요. 8페이지 보시면 제일 단골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충렬왕이 6연이라는 승려를 시켜서 강화도에서 유리화를 굽게 했다. 이거 봐라. 고려시대 사찰 수공업 제화업이 얼마나 발달했냐 이거죠. 그 발달했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유리질로 한 거니까 일반 그 독이질 기와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BTS가 한번 1등 했다고 전체 이 락 뮤직이나 팝 음악의 에버리지 평균 수준이 폭과 깊이가 높아졌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듯이 유리와 이거 하나 가지고 육연이라는 개인 승려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기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것도 애매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크게 인용되는 그 내용이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고고학 그 분야에서 발굴하신 성과들인데요. 그 8페이지 둘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뭐 홍영희 선생님이나 그 전에 여러 선생님들 다 그다음에 그 발표하신 것들이죠. 정치영 선생님들이나 그 요점은 그겁니다. 여러 사찰에서 그 나타나는 그 이름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묘삼을 대장해명 해인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그 와편들이 지역을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지역, 그 여기 보시면은 어디죠? 신안군 신용리, 뭐 진도 용산산성, 영암 천왕사, 뭐 완도 법화사 이런데 각각이 좀 하나는 대장 해명이고 해인이고 뒤에는 이제 대장 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여기 승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장 해인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은 시기에 계묘 3월이라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게 동시에 뭐 분신이 3개 생겨나가지고 그제가 간 게 아니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냥 상당한 규모로 평소 굽고 있는 거죠.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쓰일 거를 이제 여러 인근 그 신안군이라든지 뭐 진도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완도라든지 그냥 대장 계묘 3월이라고 찍고 대장 해인으로 찍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찰 수공업이 왜냐하면 민간에보다는 사찰은 무조건 기와가 필요하니까. 8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일반 민간에서는 그런데 이 개경에서조차도 기와 수요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셋째 줄에 원당주 산원동정 표원제 경화장 막지라는 게 이게 선생님들 잘 아시는 장흥군 유치면 대리 상방촌 건물지에서 나온 건데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후신당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자가 제가 보고서 글자를 보니까 후신당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제가 볼 때 이 원한다 소원 원자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게 덜원 옆에 이게 혈자 쓰기도 하지만 그 밑에 마음심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분이 최연식 교수도 있더라고요. 주 49, 각주 49번에 보시면 그지 원당주라고 보고요. 이건 다른 글에도 제가 이에 대해서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것은 이 경화장 막지라는 개경에서 활동하는 화장이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유치향, 그것도 일반 군인도 아니고 신분적으로 이 낮은 향 지역에 출신 이 산원동정은 이게 고급 장교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한 대위보다 대위 조금 될까요? 중위? 그것도 실직이 아니고 동정직입니다. 고려 때는 실직을 못 받아 동정직으로 머문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 동정직이지만 서울에 가서 살 때 경화장 막지라는 그 경화장의 명성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친분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한반도 남쪽까지 불러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수요가 많지도 않았지만 개경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개경에서 활동했던 장인들이 아마 부자당 동네에 가면 빵집이 조금 더 맛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한 비율일지 몰라도 이게 개성에 워낙 그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 기술이 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남쪽까지 가고 이거는 기와이기 때문에 직접 가죠. 왜냐하면 개성에서 꼽아가지고 싣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례가 화장뿐만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이미 밝혀져 있듯이 그 청동장인 그 한중서 같은 경우처럼 이게 가벼운 물건 이동 가능한 것은 또 더 사례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막지 같은 사람의 그 사역 활동은 이제 개경 환도 이후에 좀 더 활발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 청순왕 후 원년에 보면은 사요 개성 그 선임문 서쪽이 있습니다. 그 서쪽 정문에 들어오자마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와집을 지어라. 양쪽에. 그 다음에 개성 시내 전체 민가에다가 또 기와를 지어라.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요를 금하지 말도록 했다. 요 말은 기와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동안 금지했던 사요를 금지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럼 사요가 왜 금지됐냐를 따져봤을 때 수요가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 몇 달 앞서서 강안궁하고 영경궁 중수를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영경궁만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총 이 자재를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요를 금지시켜야 됐던 거죠. 사요는 사적 수요를 말하자면 없애면은 이 사요가 이 관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랬다가 이제 곧 이 몇 달 만에 영경궁이 완공되면서 사요 금지 사요가 자동 소멸되니까 소멸됐을 뿐만 아니고 충주랑 스스로 이렇게 개성 시내 전부 기와집화를 추진하니까 이 사요 금지를 폐지한 것입니다. 제가 여담 같지만 이게 충렬왕이 왜 개성 서쪽 문 선의문에 들어오면서 그 텅 빈 데 지으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했느냐. 충렬왕은 내도록 거의 대부분 원나라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기 즉위하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 나라하고 막 원나라 대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사신들이 들어오면 서쪽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처음이 이 선의문을 들어서는데 뻥 뚫려 있는 빈터다. 기와집은 초가집은 커녕
그랬을 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 양쪽에 빽빽하게 기와집을 짓고 쭉 가서 십자가에서 제 번화가에 있는 십자가에서 저쪽 그 광화문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도 온갖 보면 다 초가집이 많으니까 요것도 기와집으로 다 메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군주로서는 가능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10지 보시면 생산 활동을 이렇게 이제 재개한 개경사유 기와들은 민간에서만 쓴 게 아니라 관에서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에서 품삯을 주어서 와장들 부리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또 품삯뿐만 아니라 아예 기와를 그 기성품을 사고 있습니다. 사례들은 몇 가지 사례들 요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 읽어보시고요. 다 이 국가기관, 군부사 하면 이제 국방부 청사인데도, 예. 그 다음에 금내 하면 궁궐이죠. 그 공사 이 핵심 그 건물인데도, 건물의 위상이 엄청 높은데도 이 기와를 구입해 쓰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이 몽골 전쟁 때 무너진 그 유교 체제나 와소가 있었다면 와소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경상적인 국가 수요 그 기와의 그 공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4세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역 동원 대신 품삯 지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요에서 만들어진 기성품 기와의 구입 이런 양상이 이제 그 관수요 기와 공급 그 양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도 잠깐 뭐 서남해안 지역에 대장해인이라고 승려 와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앞에 빠뜨린 게 있죠. 영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뭐 안성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한반도 중앙부 일대에 활동하는 그 장인, 그 다음에 이제 서남해안 일대에 승려장, 와장승을 비롯한 그런 장인, 와장이 동그라미 명은 승려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지역을 중심에 그 근거지를 두되 인근 여러 군현을 지역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그 기와의 민간 기와의 생산과 공급 체계가 존속하고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몇 분 남았습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권력의 수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경상적인 기구, 또 하나는 이제 임시로 이루어지는 관 역사에 또 어떻게 했는가, 또 끝으로는 민간 분야의 그 기와 생산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와서와 별와요입니다. 이 뭐 와서 별와요는 60년대부터 60, 70년대 강만길 선생이 워낙 그때 소장학자로서 정말 그 요즘 같은 뭐 검색하는 IT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참 열심히 정말 대단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가라고 하잖아요. 대가. 그 옛날에 연구를 충분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또 기와라는 좀 협회한 분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관장 체제가 무너지고 사장 뭐 이렇게 되는 관청 수급이 무너지고 민간 이런 관이 무너지고 민이 이승하는 이런 패턴 이런 포맷을 염두에 두시고 결국 그게 뭐냐면 70년대 조선말 자생적인 자본주의 맹화론하고 겹쳐가지고 학계에 이 맥락이 통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에 강명희 선생님은 뭐 연구를 안 하셨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기와라는 좁은 뭐 어떤 특정 소모품의 생산에 대해 관심보다는 전반적인 수공업 체계가 어떻게 변하는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철, 광물 뭐 이런 거죠. 유성주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제 이 글은 이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이 관장님께서 막 강제로 막 시키셨기 때문에 많이 소략하겠습니다만은 좀 제가 정리한 게 그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별와요 부분은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그 강만길 선생 연구에 많이 도움을 웬만큼 많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다 읽는 것은 아니고 이 와서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유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관요, 국가 한양의 그 궁궐 정각을 중심으로 국가 관수요 기와를 공급하는 그 관요를 관장하는 곳이 와서다. 와서 안에 여러 가지 와요가 많은 와요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별와요 또는 가운데 기와 와자를 빼고 별요라는 것은 이제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그 재화장이긴 한데 요 헷갈리기 좋습니다. 이것의 그 수요처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도 고려 충렬왕처럼 이게 자기 아버지 이어서 왕이 돼 야망이 많은데 자기가 한 번 더 천도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양에 막 초가집 천지고 막 기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걸 딱 눈치챈 승려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승려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승려들은 고려 이후로 그 기와 꿈대는 일익이 남 집단이기 때문에 그 왕의 이걸 끌죠. 이 군주의 욕망을 끌으면서 이 중국 사신들이 와서 이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불나면 이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서 태종이 설치한 게 별와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별와요 쭉 가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하자면 없앴다가 다시 세웠다가 없앴다가 세웠다가 없애는 이유는 임금님 원래 만든 것은 이거는 돈 없는 일반인들한테 염가로 공급하려는 것인데 일반인들 애초에 불타버린 그 집 불탄 이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기와를 사겠으며 실제로 기와를 사는 건 다 양반들이라는 거죠. 이것도 원칙은 민간 공급이라 해놓고 자기들이 싼 기와를 사려고 하니까 힘 있는 양반들만 살 수 있는 거죠. 권력으로 이제 뒤로 이렇게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원래 취지인 그 일반 평민 공급은 안 되고 돈 있는 권력 있는 양반들만 되더라. 그래서 없앴다가 또 없애면 이게 기와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죄 없는 일반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일반 사대부들은 어떻게 기와를 삽니까? 이래가지고 또 별와요를 다시 또 세웁니다. 그러다 없앴다 세웠다 무지 많이 하는데 그걸 뭐 강만길 선생님도 그렇지만 자세히 서술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요점은 그런 겁니다.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이게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양반한테만 공급이 되니까 폐지됐다가 또 그렇다고 일반 양반들 수요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복구했다. 이런 이제 인간의 갈등이 계속 별와요의 치표를 반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되었을 것이다 하고 보는데 이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2절로 가겠습니다. 이 반면에 이 와서 국가 기관이 수요에 공급하는 와서는 임진왜란 때 폐지됐다가 뒤에 다시 부활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관이 존속하는 한 왕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기와 소요는 있는 것이고 그 기와 소요를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기구가 필요하니까 와서는 계속 조선 말까지 유지되는데요. 이 2절에서는 이게 걸어가는 경상적인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시 역사에서의 기와 공급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 15페이지 가장 많은 게 이제 임시 거기 중에 이제 살릉도감입니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이게 이제 능을 지으면서 정자각이다 무슨 제실이다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릉도감 산하의 임시기구로 또 소규모 작업종
작업소가 있습니다. 조성소, 부석소, 돌 다루는 부석소, 뭐 쇠 다루는 로야소, 기와 만드는 번화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16, 17페이지로 계속 이 번화소가 계속 그 임시 수요의 기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징발된 와장들은 추측컨대 조성소나 이 로야소 장인들 또는 목수 석장들처럼 주로 서울이나 개성 경기 지역일 것인데 꼭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와장도 전국에서 징발됐을 것이다. 다만 전국 징발이 와장은 다른 장인들과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게 고려부터 조선까지 계속 이게 부역 징발을 하는데 16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공임을 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장들. 이 16페이지, 17페이지 쭉 나오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와장들, 이 고려 때의 지방에서 일부 품삯을 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에 와서는 이 국가기관의 역사에서 그런 모습이 품삯을 주고 하는 게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려 말까지, 조선 말까지 지속이 돼요. 그 사례들이 16에서 1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제가 특히 말씀드릴 것은 흔히 품삯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사료 중에 이 식사하고 순수한 공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별도 나중에 경제사 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식사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수당처럼 돼버린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교통비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수당화 되듯이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선 후기 오면은 말까지 왕조 말까지 이 공임 제공은 아주 원칙이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와장을 부리고도 그 공임을 안 주면 이 와장들이 감히 국가기관에 고소를 해요. 그 사례가 1901년에 그 1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발전된 역사의 측면이겠죠. 마지막 장 3장의 조선시대 사유의 기와 생산과 와장입니다. 시간이 너무 참아가지고 관의 기와 수요와 사요, 이게 왜 이제 기와 수요에 조차 이 관요가 직접 와장들을 부리건 품삯을 부리든 만들던 것이 이제는 품삯을 주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은 또 사요에서 사서 공급했다, 조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절은 그런 사례들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배경은 와장 징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17세기 보면 와장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사와장을 몇 명 이렇게 품삯을 주고 부리고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와장 파악과 동원의 어려움, 와장뿐만 아니라 각종 장인의 국가기관이 동원하는 어려워졌던 상황에서 이러한 와장도 이제 품삯을 주고 동원하는 물건 자체를 갖다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와선이 이제는 만드는 걸 주장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요에서 만든 걸 가지고 구입을 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에 조달하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러한 그 사요 기와를 국가 관수에 공급 하는 있어서 미리 급가를 받아서 그 장인들이 와장들이 이제 기와를 만들고 공급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이게 21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그 공인들이 조선 후기의 공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쳐야 될 곡물들을 갖다가 이제 이 공인들이 마련해서 바치는 것처럼 이런 양상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2절 민간의 기와 소외어 와장 완성품 기와의 판매. 여기서는 제가 일반 4대 부층의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4대부와 23페이지 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양근의 분원공소가 또 와장으로부터 기와를, 이 분원공소라는 것은 조선시대 광주의 관요를 만들던 분원공소가 돼가지고 이 시점에 오면 사실상 민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기관으로 하지 않고 저는 민간 조직이라고 봤던데요. 민간이 여기서도 집단의 기구에서도 이 사화를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공사 현지의 기와 생산, 니은 23페이지 이후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제가 제일 위에 김한국이 사례, 그 다음에 16세기 유희춘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노상초의 사례, 이렇게 세 명의 시기별 4대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명성이 있는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와장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 협상을 하고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와장에 대한 공임, 수당 문제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와장들의 범위는 보면은 꼭 고려 때는 뭐 개성에서 내려오겠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조선시대에도 역시 이 상주 지역에 소비자가 있는데 이 의성 지역 와장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지역이 아니면 굉장히 이름 있는 와장들은 제법 멀리도 다니면서 향정사회의 기와, 그게 현지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이런 와장들은 지방사회에 아무리 조선 후기 농업이 발달하고 했더라도 기와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농사 지었던 것 같아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이 노상초 사례에도 보면 인사 나누면서 이 와장들이 와가지고 봄보리가 가을보리 베는 건 언제 끝났고 봄보리 이제 막 베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왜 사랑방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인사하면서 하는 건데, 이걸 왜 와장들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 와장들이 농사 짓기 때문에, 노상초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인사 겸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몇 년 후에 다시 쓴다든가 이런 예도 있고요. 노상추 사례 25페이지 보면은 담리우라는 게 있죠. 담리우. 이게 조선전기에 세종 때 별화요를 만들면서 이게 기와를 흙을 개잖아요. 도자기로 치면 숲이라고 하나요? 이 일이 엄청 힘든 일인데 자백부를 주로 시켰을 텐데, 이걸 국가기관이니까 이제 별화요라는 담리우라는 진흙을 다지는 소를 마련해서 별화요에 국가가 제공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노상수라는 개인 사대부가 와장을 부리면서 이거를 와장과 같이 자기 집 사람 시켜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소를 사오게 만들어요. 개인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일이었을지, 왜냐하면 속감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써먹고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일기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다. 당시 지방사회 건축주가 지방사회 와장과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이 담리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여서 제가 했고요.
그 땔감 문제. 이 땔감도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 온갖 고을에서 수령들이 뭐 지원해 주는데 그거 아니고 일반인들은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땔감의 그 부담 문제랄까 어떤 또 기와 1천장 저 26페이지에 기와 1천장당 뭐 7, 8주의 소나무가 소요된다라든가 뭐 요런만 가지고는 기와 생산량당 필요한 뭐 주로 소나무겠습니다만 그 규모를 바로 짐작하기 어렵지만은 사례가 있어서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는 기와 한 번 굽는데 몇 개씩 꺼내느냐 대체로 보니까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3,000장, 3,100장 남짓 요 사례가 많고 3,000장 아래로 2,000 몇 장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 기와 나중에 이제 고각 선생님들이 이제 발굴하는 그거하고 이제 이게 조합이 돼야 되겠지만 기와 한 개당 가마 한 개당 이게 끄집어내는 그 기와의 수량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이 기와 번화를 끝낸 와장한테 수당을 준다 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얼마 줬다라는 거. 1979년대 말 북한 홍희우 씨가 이렇게 유기춘의 미얀마 일기초를 가지고 6명 그 패거리한테 얼마 줬다 이걸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유기춘이 이때는 굉장히 높은 벼슬 하다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의 온갖 그 높은 딸들이 그냥 아부하듯이 내 뭐 도움 온갖 자재를 다 줘요. 온갖 자재를. 그 다음에 이 땔감 말할 것도 없고요.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들도 지인들도 도움을 주는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딱 빼야 빠진 겁니다. 빠지기 때문에 이걸 와장한테 줬다는 그 액수를 가지고 굉장히 박하게 했다. 다른 사례에 비해서 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장에 대한 비용 이 문제도 워낙 기록이 없어서 혹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 땔감에 공급할 때의 비용이라든가 다른 그다음에 이제 운방 도구 소라든가 인부 동원이라든가 또 심지어 기와를 만들 때 사용했다는 삼배 조각 이런 거 동원 어떻게 했다 음식은 누가 제공했다든가 이런 거를 와장 측의 부담과 이 건축주의 부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거 따지지 않으면 단순히 믿기에 얼마 줬다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 긴 내용 급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두서가 없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